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의 과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논밭의 면적을 계산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이 논밭의 면적을 계산하라. 왜 계산을 해야 될까 궁금하시죠? 바로 조선시대 수학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경복궁에 있는 경회루예요. 아주 멋있는 건축물이죠. 제가 아름다운 건축물의 사진을 하나 조선시대 대표할 수 있는 걸로 뽑아 갖고 왔는데, 자, 이것도 역시 경회루의 내부의 모습이에요. 이게 딱 보면 기둥이 쫙 줄을 서 있고 이렇게 벽들이 있고 천정에 이런 무늬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형적으로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곧 미학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수학이 곧 아름다움이다. 그 아름다움을 인간이 느끼는 것은 바로 어떤 일정한 비율, 우리가 황금비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일정한 비율과 수의 이런 조화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은 곧 아름다움의 학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많은 건축물 중에 굳이 이제 경회루를 뽑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경회루의 그림의 일종의 단면도 설계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당연히 수학이 필요하겠죠. 건물 벽의 두께는 어느 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붕을 올릴 때 이 무게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창문은 어느 정도 크기를 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당연히 수학적으로 계산하는데,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수학을 이런 수학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수의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수라는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1이라는 숫자는 그냥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을 뜻하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는 땅을 뜻하는 거예요. 2의 숫자는 땅을 뜻하고, 3은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있어도 안 되고 땅만 있어도 안 되고 하늘 땅만 있어도 의미가 없죠. 거기에 인간이 등장하면서 이제 문명이 시작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완전한 숫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이 3번이 겹치면 무슨 숫자죠? 3, 3은 9가 돼서 9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 이름에 보면은 9 들어가는 이름들이 있어요. 저희 선생님 이름에도 9가 들어가고, 우리 가끔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렇지만 영구 맹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좋은 뜻으로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9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경회루의 단면도인데, 이게 보시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천문학 이야기를 할 적에도 동서남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서남북 사방은 또 무엇을 뜻하냐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기도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안에 12개의 기둥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12개의 기둥에 보면 1월, 2월, 3월, 4월 해갖고 총 12월. 그래서 기둥을 건축 어떤 설계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12개를 하기도 하지만, 수가 가지는 그런 의미 때문에 1년 12달, 완벽한 숫자, 아름다운 숫자라는 의미로 12개의 기둥을 배치를 했고, 바깥에는 다시 24개의 이런 기둥들을 또 배치를 하게 돼요. 이 24개는 뭐냐면, 여러분이 글자가 다 한문이라서 못 읽을 수도 있지만, 입춘이라던가 한식이라던가 소한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24절기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 동서남북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함께 1년 12달, 그 다음에 24절기 이렇게 나타나는데, 24절기는 지금은 우리 언제가 단오인지 이런 건 뉴스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사가 산업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었었던 사회에서는 24절기가 농사를 짓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24절기를 상징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게 12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12간지라고 해서 우리가 띠로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그래서 12개의 동물을 또 배치하기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경회루에 대한 설계도가 남아있고,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작은 책자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경회루가 불타서 없어진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다시 지을 수 있게 돼요.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수학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조선시대 수학책에 있었던 문제예요. 미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미전은 뭐냐면 밭의 한 종류예요. 요 미자가 눈썹 미자라고 해서 눈썹 모양의 밭이에요. 허리 부분의 너비가 5보이고 바깥편이 54보이고 안쪽 편이 40보면 넓이는 얼마일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볼까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눈썹 모양 같죠? 아주 예쁜 눈썹 모양인데 큰 현이 이제 바깥에 있는 외현이라고 하는 거고 안쪽 현을 내현이라고 하는 거고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요할이라고 해서 가장 넓은 허리 넓이.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쉬운가요?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답은 117보 반이다. 그래서 바깥현은 54보고 안쪽현이 40보를 더하면 54 더하기 40은 94. 그 다음에 94 가운데 넓이는 5로 곱하면 470. 470을 4로 나누면 111.5. 그래서 117.5 반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 어려워요. 자, 여기서 지금 이것도 조선시대 수학책인데 이렇게 보면은 옆에 조그만 그림이 있죠. 이것도 역시 반 모양이에요. 삼각형 모양의 반 모양이고 그 옆에 보면은 또 동그라미 안에 까만 점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 도너츠 모양의 반 모양. 이걸 우리가 환전이라고 약간 가락지, 반지 같은 모양이다. 그런데 도너츠 모양의 밭의 넓이를 계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을 계산할지 굉장히 어렵겠죠. 그 외에 또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의 밭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도 있고 지금 옆에 그림에 삼각형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변형하고 여러 가지 걸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다 펼쳐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반원의 그런 그림. 자, 이렇게 하면 사각형의 논밭의 면적은 그래도 구하기가 쉽겠는데 원으로 생긴 이런 것들은 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지름이 100척일 때 이것은 이제 단위죠. 고율, 휘율, 밀률을 각각 사용할 경우에 둘레는 얼마인가? 어머나,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답은 고율은 300척이고 휘율은 314척이고 미율은 314척 2008분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되게 어려워요.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원형으로 된 것의 넓이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바로 파이를 알아야 되죠. 원주율.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원주율을 어떻게 알았나? 옛날 사람들은 원주율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까 우리 처음에 고율을 해서 얻으면 100 곱하기 3 해서 300척이다 했는데 이것은 아주 옛날에 원주율을 그냥 3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지금 파이 값은 얼마죠? 3.14. 그래서 3월 14일이 파이데이예요. 3.14라고 계산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3으로 그냥 계산을 해서 300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 이후에 지름을 이제 157로 곱하고 결과를 50으로 나누면 휘율을 얻는다. 그렇게 했었는데 이 휘율은 얼마가 나왔어요? 314. 그래서 3.14가 나온 거예요. 지금의 우리 원주율 파이 값이죠. 이 휘율이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 있던 그 유희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 지름을 21로 곱하고 해서 이건 복잡하니까 다 넘어가고 밀률을 얻는다. 그래서 밀률의 값은 얼마냐면 3.1415927. 굉장히 7자리까지 소수점 7자리까지 계산을 해낸 거예요. 이것은 중국의 조충지라는 분이 이제 계산을 해낸 거고, 자, 신율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율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서양의 이런 과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갖고 계산한 것이 3.14159 이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서양에서 들어온 원주율 값보다 중국에서 훨씬 그 이전에 더 아주 정밀하게 이 원주율 값을 계산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밀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것을 조금씩의 오차를 더 줄이기 위해서 뭐 밀률 이후에 나왔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이 파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컴퓨터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뒷자리 계산하고 있는 건 아시죠? 이만큼 고대에도 이제 수학이 많이 발달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분이 이제 조충지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플러프 아니고요. 이제 원주율을 계산했던 거기 때문에 원을 상징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런 동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 있는 것은 고이고 가로로 누운 것은 구이며 빗변은 현이다. 고와 구를 서로 곱하여 반으로 나누면 직각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 생각나죠? 자, 서양에서는 그것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그것을 구고현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고현법이 뭐냐면 구가 밑변이고 고가 윗변이고 현이 빗변이에요. 그래서 구고현법.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보다 훨씬 이전에 이제 고대 동양에서 이제 발견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파이나 이런 그런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로 활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원주일 파이 값을 지금 컴퓨터가 지속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옛날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을 했을까? 지금 우리 계산 어떻게 해요? 계산기로 딱딱 두들기면 되죠. 요즘은 암산도 잘 안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타낸 거예요. 1은 세로로, 10은 가로로, 100은 세우고 1000은 넘어져 있다. 1000과 10은 서로 나란히 하고 1000과 100은 서로 바라본다. 6이 넘는 수는 모두 5를 나타내는 3까지 위에 있다. 이게 무슨 암호인가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나뭇가지를 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1, 2, 3, 4, 5. 이게 뭐냐면 수를 그냥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의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그 다음에 1자리, 10자리, 1000단위, 만자리를 나타내서 이것을 놓고 이 나뭇가지를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설명에서 봤듯이 가로로 5를 놓고 위로 이렇게 올리면 무슨 숫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6347을 할 때는 이렇게 6, 3, 47 이렇게 나타냈고, 자, 옆에 보면 이건 마이너스 6347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다가 가지를 세로로 띡 나타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0인 경우가 있잖아요. 8603 이러면 가운데 자를 비워놓으면 그것은 0을 상징하는 것이 됐어요. 이게 바로 산가지 또는 산목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나뭇가지인데, 저것을 가지를 산통에 갖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산통 깼다 이런 말 하죠. 계산을 해야 되는 산통을 깨버렸으니까 대책이 없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중국에서 이런 산가지가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중국은 이제 명나라 때 상업이 크게 발달을 하면서 주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아주 계산을 쉽게 했어요. 여러분 주판은 가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주판으로 놓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복잡한 계산도 이거를 탁탁 튕기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주판보다 이 산가지로 하는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한 계산도 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조선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중국 청나라 때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하국주라는 사람이 조선에 사신으로 방문했을 때 조선의 수학자인 홍정화라는 사람과 수학 배틀이 붙어요. 그런데 홍정화라는 사람이 고차 방정식까지를 산까지 나뭇가지를 갖고 쫙 풀어서 계산하니까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나 이것을 중국에 가서 소개하고 싶다라고 가져가기도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마방진은 잘 아시죠? 마법의 사방으로 된 진, 펼쳐놓은 것이다. 그래서 가로의 수를 합해도 세로의 수를 합해도 대각선의 수를 합해도 똑같이 나오는 것. 이건 진짜 3차 마방진인데, 마방진은 이제 6차부터 만들기 어렵다라는 계산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9차 마방진이에요. 9차 마방진이 나와 있던 책인데, 이제 조선시대 수학자인 최석정, 이 사람은 문인이면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만든 수학책이 구술약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최초로 9차 직교 라틴 방진이라는 것이 실려 있어요. 이것은 저기 YTN 사이언스라는 방송에서 제가 그때 했던 것을 캡처를 한 것인데, 이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9차 방진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것을 이중으로 배열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원래 이런 9차 방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그 스위스의 수학자였던 오일러,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해서 세계 최초로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최석정이라는 분이 이 책에 보면 구술약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에 실려있던 9차 방진이 두 겹으로 된, 그래서 최석정이라는 사람이 그 스위스의 오일러보다도 61년인가 앞서서 먼저 만들어냈던 9차 직교 라틴 방진이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인가 그 세계 정식 수학사
수학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오일러 이름 대신에 최석정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최석정이라는 분은 조선시대 중기 때 있었던 굉장히 유명한 문인이며 철학자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수학은 전문 수학자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나 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요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중인 계급에 속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렇게 수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최석정이라면 영의정도 되게 많이 하셨고 워낙에 명문가 집안 사람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철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학에 몰두를 해갖고 따로 수학책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 직교라틴 방진 같은 경우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에서 보면은 약간 그 육각형으로 만든 점들이 막 찍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북이 등 모양으로 만든, 그래서 그 귀수, 귀문도라고 해서 거북이 등 모양의 마방진도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어려운 마방진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마방진을 만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마방진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우주의 원리를 풀어낸다는 의미로 이제 좀 더 심화돼서 만들어낸 것이지만, 현대에서 이런 마방진의 원리가 그 반도체 칩, 그 다음에 뭐 통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건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계들을 만들고 알아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구차 직교 라틴 방진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조선시대에는 그것을 생각하고 마방진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원리들이 현대까지도 이런 첨단 문물에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최석정 말고도 이제 문인들 중에 그 수학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뭐 신라시대나 뭐 고려시대나 다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문인 중심으로 글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인 것들이 많이 소홀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 왕조가 딱 건국이 되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왕 세종대왕이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면 나라가 부강할 수 없다. 그러니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세종이 직접 어떤 국립수학연구소 같은 거를 만들었었고, 전문적인 수학 관리들을 양성을 하는데, 또 신하들에게도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수학 공부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세종은 직접 수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학자였던 정인지를 통해서 중국의 약간의 수학의 정석 같은 그런 책이 있거든요. 산학계몽이라고. 그 책을 갖고 날마다 이제 수학 문제를 풀었었고, 그래서 세종 때 우린 조선시대 전체를 따지고 보면 세종시대 때 가장 수학이 발달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수학이 이제 발전을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최석정 같은 걸로도 수학책을 써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홍대웅이라는 유명한 실학자였던 분들도 뭐 수학책을 또 따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숙종 때도 이제 수학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수학책 중에 조금 특이한 수학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산까지가 우리나라만의 좀 산까지가 이렇게까지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만큼 발달한 것은 조선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원조는 중국이었지만 중국은 주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산까지 활용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산까지를 더 이상 쓰지 않게 된 반면에 조선은 주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산까지로 오히려 복잡한 계산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꾸려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에 주소관견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이 주자가 산까지라는 것을 뜻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산까지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아주 복잡한 방법들을 따로 나타낸 게 또 조선시대 수학책만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이렇게 되면은 이런 이제 전문적인 문인학자들도 수학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당시 이제 중국의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중국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신으로 북경에 갔던 사람들이 그 서양 문물을 가지고 조선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있었던 조선의 수학과 서양의 새로 들어온 수학을 접목을 시켜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방법들을 이제 개발을 해서 이런 조선의 수학과 서양의 수학이 융합이 돼서 조선 후기에 새로운 좀 더 정밀한 이런 수학들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학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가? 우리는 대학 입시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학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크게 쓸 일은 별로 없다. 우리가 미분적분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농사를 잘 짓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밭 모양들이 있잖아요.
모든 밭이 이렇게 뭐 정사각형이나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계산하기 쉽지만 밭들이 삐뚤빼뚤하잖아요. 그 밭의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세금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백성한테는 실제 밭의 면적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면 그 백성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손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서로 농가밭을 사고 팔 때 정확한 면적을 계산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수학이 좀 더 개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수학이 잘 개발이 되면 정확한 달력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농사를 짓고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언제쯤 뭐 김매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세종이 수학을 발전시키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 나라가 부강할 수가 있게 되니까 새로 생긴 조선 왕조라는 나라를 좀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학이라는 것을 이제 발전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의 과학 이야기 두 번째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